그 도둑년이 바로 내 며느리였다. 매일 새벽 쌀 한 대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닷새가 되던 날, 늙은 시어머니는 마침내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지요.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마을 너머 깊은 산속 폐가였습니다. 며느리가 폐가 문을 열고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는 순간, 시어머니의 두 눈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평안도 영변 땅에 정씨 가문이라 불리는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지요. 큰 안채와 사랑채가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그 마당 한가운데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박씨라 하는 부인이었습니다. 나이가 60이었지요.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둘째 아들 정시환과 며느리 하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씨는 동네에서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쌀독이 비어도 말이 없고 마당에 감히 누구 손에 떨어져도 말이 없고 시동생 정태조가 큰댁 사랑채를 제멋대로 드나들어도 말이 없었지요. 다만 머리에 꽂힌 옥비녀 하나만은 매일같이 정성껏 닦았습니다. 비녀 끄트머리에 동전 자국만한 흠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흠집을 박씨는 결코 메우지 않았지요. 어머님, 비녀의 새 옥이 박힌 것 하나 드리옵소서. 며느리 윤도화가 시집온 그해 한 번 그렇게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씨는 그저 가만히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지요. 이 비녀가 좋다. 말은 그뿐이었습니다. 윤도화는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흠집난 비녀를 왜 그토록 아끼는지 그 까닭을 며느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입 밖에 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윤도화가 시집 온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일이 야무진 사람이었지요. 새벽 부엌에 먼저 나가 불을 살리고 시어머니 머리 빗기는 일도 손수했으며 시아버지 제사상엔 곡식 하나의 틀어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박씨가 복도 많다고 수군거렸지요. 저 정씨 댁은 며느리 복은 있는 모양이야. 새벽이면 부엌 불부터 살리고 있다잖나. 성품도 야무져서 시아버지 제사상엔 곡식 하나의 흐트러짐이 없다지. 마을 부녀자들이 우물가에서 그런 말을 나누는 동안에도 박씨는 그 말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대감 떠난 뒤로 박씨의 입꼬리는 늘 다부지게 닫혀 있었지요. 그 가을이었습니다. 안채 부엌 쌀독에서 쌀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박씨가 쌀독 뚜껑을 처음 열어본 건 어느 해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저녁만 해도 그 안은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런데 새벽이 지나고 보니 한 대박은 좋게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게다. 박씨는 첫째 날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둘째 날 새벽 또 한 대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박씨는 한참을 쌀독 앞에 앉아 있었지요. 영감 떠난 빈집에 누가 손을 댄단 말인가? 답하는 이 없는 새벽 부엌이 그저 고요했습니다. 박씨는 그날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했지요. 안 되겠다. 셋째 날엔 내 두 눈으로 본다. 박씨는 자리에 누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셋째 날 박씨는 부엌 옆 작은 광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먼동이 트기도 전 부엌에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 윤도화였지요. 도화는 쌀독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한 대박만큼만 한 대박을 정확히 떠 배주머니에 옮겨 담는 손길이 익숙해 보였지요. 오늘이 처음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쌀독 뚜껑을 닫으며 입속으로 작게 무어라 중얼거리는 게 들렸지요. 오늘도 부디 무사히. 박 씨가 광 안에서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둔하게 내려앉았지요. 세아가, 내가. 박 씨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 나왔을 때 박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광 안에서 며느리에게 들킬 수는 없었지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새벽마다 시집 쌀독을 비우고 다니겠습니까? 박 씨의 머리에선 별이별 짐작이 다 일었습니다. 친정 식구를 먹이는가? 누구에게 빚을 갚는가? 아니면 다른 사내가 있는가? 가장 잔인한 짐작은 맨 마지막에 떠올랐지요. 그 짐작에 박 씨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못 본 척 두자. 내일 새벽엔 따라가야겠다. 박 씨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지요. 며느리 윤도화가 새벽마다 한 대박씩 떠가는 그 쌀에는 박 씨가 평생 입에 올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이름이 묻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도화가 시집 오기 한참 전 어느 가을밤이었지요. 영변 땅에서 두 마장 떨어진 산속 외할머니의 흙담진 마루에 도화가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화는 13이었지요. 마루 한쪽엔 다리가 성치 않은 여인 한 사람이 앉아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잿빛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린 그 여인은 외할머니가 친손녀처럼 거둔 정선화였지요. 도화에겐 선화 언니였습니다. 언니, 다리가 또 시리세요? 도화가 물었지요. 선화 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산도라지 한 뿌리를 가만히 내려놓고 도화를 보았습니다. 도화야, 다리가 시린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게야. 시리지 않은 다리는 죽은 다리란다. 도화는 그 말에 한참 가만히 있었지요. 어린 마음에 무슨 뜻인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화는 외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물었지요. 할머니, 언니는 왜 다리가 그래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외할머니의 손이 도화의 머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쓸기만 하다가 늙은 입이 천천히 열렸지요. 저 아이는 7살의 절벽 아래에서 이 할미가 거두었단다. 절벽 아래에서요? 그래. 누가 그곳에 놓고 갔지. 도화의 어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왜요? 누가 왜요? 외할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지요. 밖에선 가을바람이 클땀을 두드렸습니다. 이 할미가 그날 아침 산나무를 캐러 올라갔단다. 그런데 절벽 아래 풀숲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 움직이는 게요? 그래. 7살 먹은 어린아이가 다리가 부러진 채로 가슴팍을 헐떡이고 있었느니라. 그 아이가 저 선화였단다. 도화는 두 손을 모아 입을 가렸지요. 도화야, 그건 어른들의 사연이란다. 너는 아직 몰라도 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언니를 그렇게 한 사람은요. 외할머니가 도화를 가만히 일으켜 앉혔지요. 내 새끼, 한 가지만 가슴에 새겨라. 예, 할머니.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버린 자리는 평생 가슴에 남느니라. 도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날 밤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을 입속으로 한번 굴려보았지요.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버린 자리는 평생 가슴에 남느니라. 세상에 그런 말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아있던 선화 언니가 그때 도화를 향해 가만히 웃었지요. 도화야, 이리 오너라.
도화가 다가가 선아 언니의 무릎 옆에 앉자 언니는 도화의 작은 손을 자신의 한쪽 발 위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발등 위에 동전만한 흉터가 하나 있었지요. 도화의 손바닥 아래로 그 흉터의 굳은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이 흉터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누가 다리미로 잘못 대인 자리란다. 그 누가가 누구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런데 도화야, 이 흉터가 내겐 보물이란다. 왜요, 언니? 이 흉터가 있어서 그 누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 게 아니냐. 어린 도화는 그 말도 그날엔 알지 못했지요. 다만 선아 언니의 발등 흉터를 손바닥으로 한참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선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외할머니는 도화 18배 세상을 뜨셨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외할머니가 도화의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쥐어주셨지요. 그 보따리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그것이 도화의 평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는 귀 이야기에서 차차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정씨 가문 새벽으로 돌아옵니다. 박 씨가 며느리의 새벽 행적을 알아챈 그 다음 날 새벽이었지요. 박 씨는 그날 새벽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안채 뒷마루 기둥 뒤에 도포 한 자락을 걸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마당은 새카만 어둠이었지요. 그 어둠을 가르고 부엌 쪽에서 작은 발소리 하나가 났습니다. 며느리 윤도화가 안채를 빠져나오는 소리였지요. 박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배주머니를 가슴에 꼭 안고 마당을 지나갔지요. 한 뙤박 쌀이 든 그 배주머니가 며느리 가슴팍에서 둥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도화가 뒷문에 다다랐을 때였지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디냐? 박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한순간 굳었지요. 도화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어두운 마당 한쪽에 시어머니의 도포 자락이 보였지요. 어머님, 도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주머니를 아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나흘째다. 매일 한 뙤박씩 사라지고 있어. 박 씨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큼집난 옥비녀가 새벽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빛났지요. 이 새벽에 너는 그 쌀을 어디로 들고 가느냐, 새아가. 도화는 잠시 입을 닫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엔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 아래에 또 다른 무엇이 있었지요. 두려움인지 의심인지 도화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새아가 묻고 있는 게다. 어머님, 오늘 새벽엔 못 본 척해 주십시오. 도화가 그렇게 답했지요. 못 본 척이라. 박 씨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한 뙤박 쌀이 매일 사라지는 걸 못 본 척하라는 것이냐. 그것도 시집살을 가져가는 며느리에게. 어머님, 오늘은 두자. 그러나 다음 새벽엔 너 뒤를 내가 따라갈 것이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 내 두 눈으로 보아야겠다. 도화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지요.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도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제가 막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박 씨의 시선이 며느리의 가슴팍 배주머니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 도화는 마침내 짧게 답했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뒷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씨가 그 뒷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날 새벽엔 누구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한번 매만지고는 박 씨도 안채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 새벽 닷새째 되던 그 새벽에 박 씨가 며느리의 뒤를 쫓아 산속 폐가까지
따라가게 될 줄을. 그리고 그 폐가 안에서 박 씨가 무엇을 보게 될 줄을. 먼동이 트기 시작한 영변 땅 새벽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시리도록 푸르렀지요. 먼동이 채 가시기도 전 정씨 가문 본가의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앉았지요. 그러나 그날 아침 박 씨의 손은 평소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빗으로 머리를 빗는 손이 한 번 멈추고 옥비녀를 집어드는 손이 또 한 번 멈췄지요. 비녀 끄트머리에 흠집을 닦는 동안 박 씨의 눈은 거울 너머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 새벽의 광 안에서 본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지요. 오늘도 부디 무사히. 며느리가 부엌에서 흘리고 간 그 한마디가 박 씨의 귓가에 자꾸만 되돌아왔습니다. 무엇을 위한 무사히였는지 박 씨는 가늠하지 못했지요. 방문 밖에서 며느리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도화가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는 소리였지요. 어머님, 진지 드시지요. 도화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또박또박했습니다. 박 씨는 거울에서 천천히 돌아 앉았지요. 오늘 아침은 곤죽이냐? 예. 어제 저녁 쌀이 곤죽 끓이기 좋게 남았기에. 쌀이 남았더냐? 박 씨의 목소리에 한순간 칼이 스친 듯한 빛이 들었습니다. 도화의 손이 상 모서리에서 잠시 멈췄지요. 그러나 도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 2 돛박이 남아 있었사옵니다. 2 돛박. 박 씨가 그 2 글자를 입속으로 굴렸지요. 매일 1 돛박씩 사라졌으니 며칠 사이 어림잡아 4 돛박은 더 남아 있어야 할 쌀이었습니다. 도화는 상을 안방 가운데로 옮기고는 2 손을 가지런히 모았지요. 식기 전에 드시옵소서. 박 씨는 답하지 않고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도화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며느리의 눈 속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때 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정시환이 안채에 든 것이지요. 어머님, 소생 들어가옵니다. 오너라. 문이 열리고 정시환이 들어왔습니다. 옅은 옥색 도포 자락이 그날따라 유난히 헐렁해 보였지요. 정시환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께 새벽 문안이 늦었사옵니다. 되었다. 박 씨는 짧게 답했지요. 정시환은 곁눈으로 저를 한번 보았습니다. 도화는 시아버지 제사상 정리에 쓸 향과 초를 챙기느라 자리에서 일어선 참이었지요. 정시환의 시선과 도화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부인. 정시환이 저를 불렀지요. 예, 서방님. 어머님 심기가 편치 않아 보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도화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소인이 아는 바 없사옵니다. 부인이 모르면 누가 안단 말이오. 며느리가 어머님과 한 집에 사는데. 정시환의 목소리에 약간의 조바심이 묻어 있었지요. 정시환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께도 저에게도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2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박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어미가 새벽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 세 사람 탓이 아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지요? 되었다. 아침이나 들거라. 정시환은 더 묻지 못했지요. 도화는 향과 초를 챙겨 사랑채 쪽으로 나갔습니다. 도화가 사랑채로 나간 직후였습니다. 대문 쪽에서 헛기침이 2번 났지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형수님,
큰댁 마실 좀 왔소이다. 박 씨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정태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이요. 들어오시지요. 박 씨가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대문을 가로질러 정태조가 큰댁 마당에 들어섰지요. 자색 도포에 옷을 만건 옷고름 끝에 호박 놀이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발짝 뒤에 머리 희끗한 늙은 종 하나가 보따리를 안고 따라 들어왔지요. 박 씨가 그 종을 한 번 보았습니다. 정태조가 큰댁에 들를 때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던 늙은 종이었지요. 박 씨는 그 종의 눈빛이 평소보다 가라앉아 보인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자리에선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정태조는 사랑채 쪽으로 가다 말고 마침 향을 챙겨 나오던 도화를 보았지요. 오, 큰댁 며느라기. 숙부 어른 오셨사옵니까? 도화는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인사가 또박또박하군. 며칠 못 본 사이에 안색이 좀 야윈 듯한데 어디 편치 않은가? 소인 강령하옵니다. 그런가? 새벽잠은 잘 자는가? 정태조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살짝 올라갔지요. 도화는 그 말에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잘 잡니다. 그것 잘된 일일세. 정태조가 도화 옆을 스쳐 사랑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도화의 어깨를 지날 때 정태조의 시선이 그 가슴팍에 잠시 머물렀지요. 무엇을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선이 도화의 등을 한참 따라왔지요. 박 씨가 안방에서 나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정태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형수님, 차 한 잔 드리라 하시오. 세 사람이 차 끓이고 있을게요. 좋소. 그동안 우리 두 사람 이야기나 좀 합시다. 박 씨는 정태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태조의 호박 놀이개가 마룻바닥의 햇빛에 잠시 반짝였지요. 정대감이 떠난 뒤로 정태조는 큰댁 사랑채를 제멋대로 드나들었습니다. 큰댁 가산이 얼마나 되는지, 종손인 정시환이 얼마나 가문 어른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정태조는 그것을 자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박 씨가 정태조를 입이 무거운 채로 그저 두는 것은 시동생을 가문해서 내칠 명분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큰댁 쌀이 좀 빠르게 줄어드는 듯 하던데. 박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인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큰댁 세 사람이 새벽이면 부엌에 자주 든다 하더이다. 박 씨는 답하지 않았지요. 정태조는 헛기침을 하고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형수님, 큰댁 세 사람의 친정 말이요. 외가가 산속이라 하셨던가. 그것은 왜 묻소? 아, 별 뜻은 아니요. 다만 큰댁 종손의 처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두는 게 도리가 아니겠소이까. 가문 어른으로서 세 사람의 친정은 이미 사주단자 받을 때 다 살펴본 일이요. 도련님이 새삼스레 들출 일은 아닐게요. 형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그러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정태조가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의 외할미가 산속 약초꾼이었다지 않소. 한난 약초꾼의 외손녀를 큰댁 종손이 처로 들였다는 게 가문 안에서 이런저런 말이 도는 모양이요. 박 씨의 입꼬리가 굳었지요. 도련님. 예, 형수님. 세 사람의 친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알아서 합니다. 도련님이 들춰보실 일은 없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정태조는 그 칼날을 받고도 미소를 거두지 않았지요.
그러시지요. 다만 형수님, 이 사람이 사람을 시켜 한번 알아봐 드릴 수도 있소. 비용은 이 사람이 되지요. 도련님, 예, 필요 없습니다. 박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다시 굳었지요. 흠집난 옥비녀가 백발 사이에서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정태조는 차 한 모금을 더 마시고 일어섰지요. 형수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그래도 이 사람은 가문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만 일러두겠소. 정태조는 사랑채 마루를 내려섰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가는 그 등에 박 씨의 시선이 한참을 머물렀지요. 도화가 차 쟁반을 들고 사랑채 마루에 올라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정태조는 이미 가버린 뒤였지요. 숙부 어른 가셨사옵니까? 그래. 박 씨의 목소리가 깊었습니다. 도화는 차 쟁반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지요. 새아가, 예, 어머님. 내 친정 외할머니 말이다. 도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무엇이옵니까? 산속 약초꾼이었다고 들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이름은 무엇이었느냐? 도화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외할머니의 이름을 가문에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외할머니의 유언 때문이기도 했지요. 내 이름은 가문에 두지 마라. 그 유언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평생 자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셨사옵니다. 산속 사람들은 그저 약초 할매라 불렀사옵니다. 약초 할매. 박 씨는 그 말을 한 번 되뇌었지요. 박 씨의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손가락으로 한 번 매만지는 동작이 평소보다 길었지요. 되었다. 내 일 보아라. 예, 어머님. 도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채 마루를 내려서며 도화의 손은 가슴팍에 한 번 닿았지요. 그 가슴 안쪽 옷고름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도화 자신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낮이 저물고 밤이 깊었습니다. 안채에 등불 하나가 켜졌지요. 박 씨는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흠집난 옥비녀가 놓여 있었지요. 박 씨는 그 흠집을 손끝으로 한참을 만졌습니다. 박 씨가 그 비녀의 흠집을 남긴 날이 언제였는지 마을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박 씨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날의 사연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사람이 평생 입에 못 올리는 일이 있는 법이라지요. 박 씨에게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비녀의 흠집은 그 일을 매일같이 박 씨에게 일러주는 작은 흔적이었지요. 새아가. 박 씨는 빈 방에 대고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어디로 가는 게냐. 답하는 이 없는 안방엔 등불만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같은 시각 며느리 도화의 방에도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도화는 옷고름을 풀고 가슴팍 안쪽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지요. 외할머니가 임종 자리에서 도화의 손에 쥐어준 그 보따리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누렇게 바랜 한지 한 장과 손바닥만한 옥패의 반쪽이 들어 있었지요. 그 한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 옥패가 무엇과 짝이었는지는 도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화는 그 옥패 반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외할머니. 도화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도화는 그 옥패와 한지를 다시 보따리에 싸 가슴팍에 넣었지요. 그러고는 등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새벽이 다시 오고 있었지요.
닷새째 새벽이 마침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안채 뒷마루 기둥 뒤에서 도포 자락을 여민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새벽 이슬에 비단 치맛자락 끝이 축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따라간다. 박 씨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지요. 그러나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지요. 도화였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쌀독 뚜껑을 조심히 열고 한 대빵만큼을 떴지요. 배주머니가 도화의 가슴팍에서 둥글게 부풀었습니다. 도화는 부엌을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향했지요. 박 씨는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화는 시어머니가 따라오는 것을 알았을까? 모르지요. 다만 도화의 발걸음은 평소처럼 차분했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마을 외곽을 벗어나자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두 마장 길이었지요. 박 씨는 정대감 떠난 뒤로 산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늙은 다리가 한 번씩 휘청였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지요. 늙은 다리야, 오늘만 견뎌라. 박 씨의 입속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산길 끝 흙담이 반쯤 무너진 폐가 하나가 새벽 어스름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화덕이 있었고 그 옆에 죽통 하나가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화가 마당에 들어섰지요. 박 씨는 폐가 흙담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도화가 안채 쪽으로 가서 문 앞에 섰지요. 그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선화 언니, 저 왔어요. 박 씨의 두 눈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선화. 박 씨가 30년이 다 가도록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답해왔지요. 도화야, 오늘도 왔구나. 문이 열리고 도화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흙담의 등을 기댄 채 숨도 쉬지 못했지요. 폐가 안에서 두 사람의 일상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다리가 좀 시리다만 잘 잤다. 죽통에 어제 남은 죽이 있느냐? 있어요. 새 쌀 들고 왔으니 오늘은 새로 끓일게요. 언니는 좀 앉아 계세요. 오늘은 새벽길에 약초꾼 할아범하고 떠돌이 영감 두 분이 들캐다. 둘이서 한 그릇씩이면 충분하지. 새 그릇 끓일게요. 언니도 한 사발 드시고 나는 한 모금이면 된다. 그 목소리는 늙지 않았지만 풍상을 입은 목소리였지요. 박 씨가 그 목소리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가슴은 그 목소리에 한 번 떨렸지요. 폐가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도화야, 오늘은 시어머님 안색이 어떠시더냐? 도화의 답이 잠시 늦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 전 새벽광에서 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떨어졌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들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엔 더는 못 본 척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따라오실지도 모르옵니다. 그래. 폐가 안에 그 여인이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언니, 만약 어머님께서 따라오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화야, 너는 그저 평소처럼 하거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길이고, 안 오시면 안 오시는 길이다. 예, 언니. 언니,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울 게 무엇 있겠느냐, 도화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될 뿐인데. 언니, 도화야. 그날이 온 것이로구나.
박 씨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했지요. 그날이 무슨 그날인지 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더는 그 흙담 뒤에 머무를 수가 없었지요. 노쇠한 다리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는데 머리에 꽂힌 옥비녀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비녀가 흙담 모서리에 부딪히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지요. 박 씨는 그 소리에 가슴을 한번 누르고는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에 깔리고 있었지요. 박 씨가 안채로 돌아왔을 때 마당엔 아직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은 선화일 게다. 박 씨는 빈 방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세상에 선화라는 이름이 어디 하나뿐이겠는가. 그저 산속 다리 못 쓰는 여인일 게다. 약초 할매가 거둔 그 양손녀일 게다. 박 씨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또 말했지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마다 박 씨의 가슴 한쪽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네, 그 아이는 죽었다. 30년 전에 죽었다. 내 두 손이 그 아이를 보냈다. 박 씨는 그 말을 입속에서 굴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러나 박 씨의 가슴 한쪽에선 다른 목소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박 씨가 30년간 누르고 살아온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였지요. 만약에 그 여인이. 박 씨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감은 눈 안쪽에 폐가의 흙담이 자꾸 떠올랐지요. 얼마 후 부엌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도화가 돌아온 것이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뒤를 따라간 줄을 모르는 듯 평소처럼 부엌 불을 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씨는 한참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지요. 아침 진지를 들고 들어온 도화의 얼굴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만 박 씨가 도화를 보는 눈빛만은 달랐지요. 새아가, 예, 어머님. 오늘은 너 일 안 시키마. 가서 좀 쉬어라. 도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님, 소인 강령하옵니다. 그래도 가서 쉬어라. 도화는 잠시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지요. 무어라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 도화가 나간 뒤 박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지요. 그때 문 밖에서 정시환의 헛기침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잠을 못 잔 게다. 의원을 불러올까 하옵니다. 되었다. 그저 늙은 잠이 짧아진 게야. 어머님께서 며칠 사이 식음도 줄이신 듯하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입맛이 가는 법이다. 너는 내 일 보아라. 정시환은 더 묻지 못하고 물러났지요. 그 자리에 정시환이 물러나기가 무섭게 대문 쪽에서 또 헛기침이 2번 났습니다. 정태조였지요. 형수님, 이 사람 또 왔소이다. 박 씨가 한숨을 한 번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자리를 잡은 정태조는 그날따라 표정이 더 의기양양했지요. 자색 도포 자락이 가지런했고 호박 놀이개가 마룻바닥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수님, 어제 그 약초 할매 말이오. 또 그 이야기요. 이 사람이 사람을 시켜 산속 마을 한 군데를 좀 알아봤소이다. 그랬더니 글쎄. 정태조가 차 한 모금을 마셨지요. 그 약초 할매라는 자가 10년 전쯤 죽기 전에 무슨 큰댁 어른 한 분과 산속에서 자주 만났다는 말이 도는 모양이요. 박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10년 전이라. 그러하오, 형수님. 10년 전이라면 도련님.
박 씨가 그 말을 잘랐지요. 옛 어른 일을 들춰 무엇 하시려는 게요. 그저 형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요. 큰댁 세 사람의 외할미가 그저 한낱 약초꾼은 아니었던 모양이라는 것 말이요. 산속 사람이 큰댁 어른과 친분이 있었다는 게. 박 씨는 정태조를 한참 보았습니다. 정태조의 눈빛엔 흐릿한 비웃음이 깔려 있었지요. 도련님 뜻이 무엇이요? 이 사람 뜻은 별것 없소이다. 다만 형수님께 한 가지 권고할 것이 있소. 권고. 큰댁 세 사람을 잠시 친정으로 돌려보내심이 어떻겠소. 며칠 친정에 보내두면 가문 안에 도는 말도 가라앉을 것이요. 박 씨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도련님. 예. 세 사람을 친정으로 보낼 일은 이 사람이 정합니다. 도련님이 권고할 일은 아니요.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 듣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정태조는 그 무게를 받고도 여전히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리다. 또 무엇이요? 이 사람이 알아본 바, 큰댁 세 사람이 새벽마다 산속에 들어간 것이 벌써 석 달이 넘는 모양이요. 박 씨의 가슴이 한순간 굳었지요. 석 달. 예. 석 달 동안 매일 새벽 한 뙑박씩이라. 형수님, 이건 그저 자선이 아니요. 이건 무언가를 숨기는 짓이요. 도련님, 형수님 며느리가 누군가를 산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요. 가문 종손의 처가 외인을 산속에 숨기고 있다는 게 가문 어른들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소이까. 박 씨는 정태조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정태조의 눈빛엔 흐릿한 비웃음과 함께 가느다란 위협이 깔려 있었지요. 박 씨는 그제야 정태조의 속내가 어디 닿아 있는지 짐작했습니다. 정대감이 떠난 10년 동안 정태조가 큰댁 가산을 자주 들여다본 이유, 종손인 정시환 자리에 자기 자식을 앉히고 싶어 한다는 소문. 그것이 모두 한자리로 모이고 있었지요. 도련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그러나 이 사람 권고가 아주 헛소리는 아닐 것이요. 두고 보시지요. 정태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 마루를 내려섰지요. 마당을 가로질러 가는 그 등을 박 씨가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박 씨는 자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흠집난 옥비녀가 다시 놓여 있었지요. 박 씨가 그날 새벽 폐가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선아 언니, 저 왔어요. 그 5글자가 30년 묵은 무덤 하나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 박 씨의 입에서 마침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내일 새벽 세 사람보다 먼저 그 폐가에 들어가야겠다. 박 씨의 손이 옥비녀를 매만지다 잠시 미끄러졌지요. 비녀가 무릎에서 마룻바닥으로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비녀 끄트머리에 새 흠집 하나가 또 패였지요. 박 씨는 그 비녀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번째 흠집이로구나. 박 씨는 비녀를 다시 머리에 꽂았지요. 내가 그 여인의 얼굴을 직접 보아야겠다. 만약 그 여인이 만약 내 그 아이라면. 박 씨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못한 채로 박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얼굴엔 처음으로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가야겠다. 가서 보아야겠다. 30년이 흘렀다. 30년이라. 박 씨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내가 살아있고 그 아이도 살아있다면 이 늙은이가 가서 보아야 한다. 박 씨는 등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6째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6째 새벽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등불을 끄고 자기 방을 나섰지요. 며느리가 부엌에 들기 전에 먼저 폐가에 도착하기로 한 작정이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마당을 덮고 있었지요. 박 씨는 안채 뒷문을 가만히 열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늙은 감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박 씨의 도포 자락이 지나갔지요. 마을 외곽 산길에 들어섰을 때 박 씨의 다리는 어제보다 더 휘청였습니다. 늙은 다리야, 오늘은 며느리보다 먼저 가자. 박 씨가 입속에서 그렇게 다짐했지요. 두 마장 길 끝 흙담 폐가가 새벽 어스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의 화덕은 아직 불이 들지 않은 채였지요. 박 씨는 흙담 모서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그 이름이 그 흙담 안쪽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박 씨의 발을 묶었지요. 그러나 박 씨는 마침내 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벽 문을 한참 보다가 박 씨는 그것을 가만히 두드렸지요. 안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답해왔습니다. 도화야, 오늘은 일찍 왔구나. 박 씨는 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박 씨의 손이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 씨가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지요. 작은 흙방 한가운데 평상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잿빛 머리를 어깨에 늘어뜨리고 한쪽 다리는 펴진 채 굳어 있었지요. 풍상에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새벽 별처럼 맑았습니다. 박 씨의 두 눈과 그 여인의 두 눈이 마주쳤지요. 여인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박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그 시선엔 놀람과 두려움과 기다림이 한꺼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한쪽 손이 평상 모서리를 가만히 짚었지요.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한 번 가쁘게 숨을 골랐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화 아씨의 시어머님이신가 보옵니다. 박 씨의 가슴이 한순간 떨어졌지요. 어찌 알아보았느냐. 도화가 늘 어머님 이야기를 했사옵니다. 그리고 여인은 잠시 말을 멈췄지요. 외할머니께서 평생 어머님 얼굴을 그려주셨사옵니다. 짙은 광대, 다부진 입꼬리, 흠집난 옥비녀. 그분의 그림이 어머님과 똑같이 닮았사옵니다. 박 씨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선화라 하옵니다. 산속에서 약초 할매가 거두어 키운 자이옵니다. 선화. 박 씨의 입속에서 그 두 글자가 또 한 번 굴렀지요. 어머님께서 어찌 이곳에 오셨는지요. 내 며느리를 따라왔다. 그러셨군요. 선화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요. 그러나 다리가 펴지지 않아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차 한 모금 드리옵소서. 되었다. 드시지요. 새벽 산길이 차셨을 것이옵니다. 선화는 다리를 끌어 평상 옆 작은 화로 쪽으로 가려 했지요. 박 씨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끓이마. 박 씨는 자기 손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랐지요. 평생 자기 손으로 차를 끓여본 적 없는 박 씨였습니다. 내가 산속에서 무엇을 먹고 사느냐. 매일 새벽 도화가 가져다 주는 한 뙑박 쌀로 죽을 끓이옵니다. 그 죽을 다 내가 먹느냐? 아니옵니다. 산속을 오가는 분들께 한 사발씩 나누어 드리옵니다.
약초 할매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사옵니다. 무어라 가르치셨더냐.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람 도리니라 하셨사옵니다. 박 씨가 그 말에 잠시 가만히 있었지요. 내 살림은 누가 보아주느냐. 도화가 매일 와서 청소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옵니다. 시집간 외할머니 외손녀가 이 산속까지 매일 오는 것이 늘 송구하옵니다. 송구할 것 없다. 박 씨의 입에서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지요. 박 씨가 화로에 불을 살리고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선화가 그 모습을 평상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어머님, 왜? 솜씨가 좋으시옵니다. 되었다. 물이 끓는 소리만 한참 흙방에 가득했지요. 박 씨가 차잔에 물을 따르고 선화 앞에 놓았습니다. 선화의 손이 그 잔을 두 손으로 받았지요. 내 다리가 어찌 그러느냐. 박 씨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박 씨는 자기 가슴이 한 번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화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잔을 무릎에 놓았지요. 어릴 적 절벽 아래에서 다친 것이 평생 가옵니다. 7살 때라 들었사옵니다. 약초 할매께서 그날 산나무를 캐러 가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박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누가 너를 거기 놓고 갔다더냐. 모르옵니다. 약초 할매께서도 모른다 하셨사옵니다. 다만 선화는 차 잔을 한 번 더 들었지요. 다만 약초 할매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셨지요. 너를 거기 놓고 간 사람은 평생 너를 가슴에 묻고 살게다. 그러니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거라. 박 씨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마디가 새어 나왔지요. 내 어머니가 누군지 약초 할매가 아니 말해주더냐. 모르옵니다. 다만 약초 할매께서 임종자리에서 한마디 남기셨사옵니다. 무어라 남기셨느냐. 선화야, 내 어머니가 너를 찾으러 올 날이 있으리라. 그 날이 오면 너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알아본단 말이냐. 약초 할매께서 평생 그분 얼굴을 그려주셨기에 그러합니다. 짙은 광대, 다부진 입꼬리, 흠집난 옥비녀. 박 씨의 두 손이 평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박 씨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지요. 선화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차가 식기 전에 한 모금 드시지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차 잔을 들었지요. 한 모금을 마시는데 차 맛이 입에 닿지 않았습니다. 마당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지요. 도화가 폐가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황급히 일어났지요.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 마라. 도화에게도. 예, 어머님. 박 씨는 흘방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폐가 뒤편 풀숲에 몸을 숨겼지요.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지요. 폐가 마당으로 도화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처럼 배주머니에 한 돛박살을 안고서였지요. 언니, 저 왔어요. 도화야, 오늘은 어찌 인기척이 느껴졌느냐. 선화의 목소리에 한 가닥 미소가 깔려 있었지요. 누가 다녀가셨어요? 아니다. 그저 새벽 짐승 소리였을 게다. 도화는 갸웃하며 마당 화덕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주머니에서 쌀을 꺼내 솥에 안치고 물을 부었지요. 죽 끓이는 손길이 익숙했습니다. 박 씨는 풀숲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도화가 흙방 안의 선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약초꾼 하라범하고 떠돌이 영감 두 분이 들 시간이지요.
그래. 죽 한 사발씩 떠두려무나. 언니도 한 사발 드세요. 나는 반 사발이면 된다. 도화는 죽이 익는 동안 폐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작은 그릇을 닦았지요. 그릇 닦는 손길에도 무엇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산길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머리 헝클어진 늙은 사내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약초꾼 할아범이었지요. 도화 아씨 오셨소이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허허, 이 한 그릇이면 또 하루 약초 캐러 가지요. 도화가 죽 한 사발을 떠 두 손으로 건넸지요. 노인이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죽을 한 모금씩 떠 넣었습니다. 박 씨가 풀숲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요. 풀숲에 가만히 손을 짚은 박 씨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것을 내가 30년을 몰랐구나. 박 씨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산길 반대쪽에서 또 발소리가 났지요. 누더기를 걸친 떠돌이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도화 아씨, 오늘도 신세지요. 영감님, 죽 한 사발 드세요. 약초 묶음도 챙겨가시고요. 도화가 죽과 함께 작은 약초 묶음을 건넸지요. 떠돌이 영감은 절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갚으실 것 없어요. 어르신께서 강령하시면 그것이 갚는 것이옵니다. 선화가 평상 끝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산길 옆 풀숲에서 또 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어린 사내아이 하나가 풀을 헤치며 마당에 나왔지요. 누더기 옷의 맨발이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죽 좀 있어요? 도화가 그 아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지요. 깐이 왔구나. 오너라. 누나, 오는 길에 산 새끼 한 마리 주워왔어요. 날개가 부러져서요. 아이고, 어디 보자. 도화가 그 작은 산새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무명천의 새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오늘 밤 언니랑 같이 보아주마. 너는 죽 한 그릇 들고 한쪽에 앉거라. 고맙습니다, 누나. 깐이라는 그 아이는 죽 한 사발을 두 손으로 받고는 폐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한 모금씩 마셨지요. 마시는 동안 두 발이 자꾸 흙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선화가 평상에서 그 아이를 향해 가만히 손짓했습니다. 까나, 이리 와 보거라. 예, 누님. 오늘 약초 거두는 일이 힘들었느냐? 좀 힘들었어요, 누님. 그런데 약초 캐다 새 새끼 만나서 좋았어요. 착하구나. 다음에도 들르거라. 약초 묶음은 늘 마련해 두마. 예, 누님. 누나, 한 가지 여쭤보아도 되옵니까? 그래, 무엇냐? 이 산새는 살까요? 살게 만들어야지. 까니가 데리고 왔으니. 도화가 가만히 그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었지요. 박 씨가 풀숲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풀숲에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매일 이러고 있었구나. 내 시집살이 산소 굶주린 자들 입에 들어가고 있었구나. 박 씨의 가슴이 무거워졌지요. 박 씨는 그 3년 동안 세 사람이 가문살로 산속 사람들을 먹이고 있는 줄을 한 번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도화가 흙방 안으로 들어가 선화의 무릎을 한 번 만졌습니다. 언니, 다리 시리지 않으세요? 오늘은 좀 덜하다, 도화야. 그럼 다행이에요. 도화야, 너 오늘은 좀 일찍 가라. 어머님 마음이 무거우실 게다. 예, 언니. 도화는 솥과 그릇을 정리하고 폐가를 나섰지요.
새벽 안개가 다 가신 산길을 도화가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제야 풀숲에서 일어났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산길 한 모퉁이에서 박 씨는 잠시 멈춰 섰지요.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한 번 매만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 보냈구나. 박 씨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 나왔지요. 그 아이가 어진 사람으로 자랐구나. 박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30년이라. 30년이 흘렀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라 해야 한단 말인가. 박 씨의 입에서 한마디 더가 새어 나왔지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 부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선화라는 아이가 만약 내 아이라면 박 씨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을 마저 마칠 용기가 박 씨에겐 아직 없었지요. 오늘 밤 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아야겠다. 박 씨는 그렇게 다짐했지요. 새벽 햇살이 산자락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7째 새벽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어제처럼 며느리보다 먼저 산속 폐가로 향했지요. 어제와 다른 것은 박 씨의 걸음이 어제보다 가벼웠다는 점이었습니다. 늙은 다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박 씨의 마음 한쪽엔 어떤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폐가 흙단문 앞에 도착한 박 씨가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도화야, 오늘은 또 일찍 왔구나. 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또 이 늙은이가 왔다. 선화가 평상에서 박 씨를 보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려 했지요. 박 씨가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오늘은 약초 손질이라도 도와주마. 어머님께서 그러실 일이 어디 있사옵니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어 그러는 게다. 박 씨는 평상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선화가 약초 묶음 하나를 박 씨 무릎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마른 산도라지였지요. 이걸 어찌 손질하느냐. 뿌리 끝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잔뿌리를 가위로 잘라내면 되옵니다. 박 씨가 그 손질을 시작했지요. 평생 비단치마만 만지던 손이 흙 묻은 약초를 만지자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한참을 가만히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손이 거치셔지면 어쩌나 하옵니다. 늙은 손이다. 거칠어진 지 오래되었다. 박 씨가 그렇게 답했지요. 그러고는 한 뿌리씩 손질을 이어갔습니다. 내 손은 어찌 그리 곱지 않으냐. 약초 만지느라 거치셔진 게냐. 산속에서 30년을 살았으니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30년이라. 박 씨가 그 두 글자를 입속에서 한 번 굴렸지요. 그 30년 동안 너는 외로웠느냐? 외로움을 알 만한 마음이면 못 살았을 것이옵니다. 다만 그저 살아 있었사옵니다. 박 씨의 손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선화도 옆에서 약초를 손질했지요. 선화야. 박 씨의 입에서 그 이름이 한 번 더 굴렀지요. 어제보다 무겁지 않게 굴렀습니다. 예, 어머님. 내 어릴 적 기억이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느냐. 그 절벽 아래에서 거두어지기 전 말이다. 선화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자락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어떤 분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주던 기억이 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요.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는 모르겠사옵니다. 박 씨의 손에서 산도라지 한 뿌리가 미끄러져 떨어졌지요. 박 씨는 한참 그 뿌리를 줍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너를 절벽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 박 씨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 나왔지요. 선화가 박 씨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손이 한때 제 머리를 따뜻하게 쓸어주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어머님. 박 씨의 어깨가 떨렸지요. 그때 마당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습니다. 도화가 도착한 것이었지요. 박 씨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말 마라. 예, 어머님. 박 씨는 흘방 뒷문으로 빠져나가 풀숲에 몸을 숨겼지요. 도화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배주머니에 한 돛박 쌀이 들어 있었지요. 언니, 저 왔어요. 도화야, 오늘도 무사히 왔구나. 도화가 화덕에 불을 살리고 죽을 안쳤지요. 새벽 안개가 마당에 가만히 깔려 있었습니다. 산길 쪽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났지요.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도화 아씨, 오늘도 신세지요. 스님 오셨어요. 죽 한 사발 드세요. 고맙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소이다. 무엇이옵니까? 노승이 죽 한 사발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마당 한쪽에 자리를 잡았지요. 어제 약초 할매 무덤가에 들렀소이다. 봉분 위풀이 좀 자랐기에 깎아드리고 왔지요.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아닐세. 그 어른께서 살아생전 산속 사람을 거두신 게 한두 분이 아니었으니 우리도 갚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요. 스님께서도 그 어른의 은혜를 입으셨사옵니까? 입었지요. 늙고 병들어 절을 내려와 떠돌 때 그 어른께서 한 사발 죽을 매일 끓여주셨소이다.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이 폐가 마당이었소이다. 도화가 그 말에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박 씨가 풀숲에서 그 말을 들었지요. 약초 할매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가까운 산자락에 있음을 박 씨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죽 한 사발을 다 마시고 일어났지요. 선화에게 합장 한 번을 하고는 산길로 다시 나섰습니다. 도화는 그날의 일을 마치고 선화의 발을 따뜻한 물에 한 번 닦아준 후 마당을 정리했지요. 언니, 오늘은 어머님께 솔직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도화야, 어머님께서 이미 짐작하고 계신 듯하옵니다. 더 미루어선 안 될 듯합니다. 내가 정한 일이면 그리하거라. 다만 너는 너를 지키거라. 예, 언니. 박 씨가 풀숲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요. 가슴이 한 번 떨어졌습니다. 도화가 폐가를 나서서 산길을 내려갔지요. 박 씨도 도화가 보이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둔 채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마을 입구에서 길을 바꿨지요.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산자락 옆 작은 봉분이 있는 그 길로 향했습니다. 약초 할매의 무덤이 거기 있었지요. 봉분은 작았습니다. 비석도 없었지요. 다만 노승이 깎아준 듯한 풀이 가지런했고 산도라지 한 묶음이 무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 무덤 앞에 가만히 섰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박 씨의 무릎이 풀숲에 닿았습니다. 약초 할매. 박 씨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 나왔지요. 내 두 손이 저질러 놓은 그 아이를 당신이 30년 거두었구나. 박 씨의 손이 무덤 풀을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어찌 갚으리까? 내가 어찌 갚으리까? 박 씨의 두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지요. 3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약초 할매. 내가 30년 전 그 절벽 위에서 그 아이의 손을 놓은 것은
내 두 손이 약했기 때문이었소이다. 박 씨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또 새어 나왔지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줄을 내가 어찌 알았겠소.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을 안 지금 내가 그 아이의 어미라 부를 자격이 있겠소이까. 박 씨의 가슴이 마른 흙 위에서 한 번 떨렸습니다. 박 씨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러고는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세 사람에게 물어보아야겠다. 박 씨가 안채로 돌아온 것은 그날 한낮이 다 가도록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정시환이 어머니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어머님, 어찌 산길에 다녀오십니까? 잠시 바람 좀 쐬고 왔다. 어머님, 안색이 어제보다 더 마르셨사옵니다. 산속에 무슨 일이 있는 게옵니까? 숙부께서 자꾸 산속 운운하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옵니다. 정시환의 두 눈에 어떤 짐작이 어렸지요. 박 씨는 한참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환아. 예, 어머님. 이 어미가 30년 묵은 한 가지 사연을 안고 살아왔다. 그 사연이 곧 이 자리에서 풀릴 것이다. 너는 그날 어미 옆에 가만히 있어 주거라. 정시환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요. 어머님, 무슨 사연이옵니까? 내일 새벽이면 알게 될 게다. 다만 어미를 미리 원망하지 말거라. 박 씨의 두 손이 정시환의 어깨에 잠시 닿았습니다. 정시환은 어머니의 그 손이 평생 처음 닿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지요. 예, 어머님. 박 씨가 안채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정시환이 한참 보고 있었지요. 도화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아가. 예, 어머님. 내 방으로 잠시 오너라. 도화의 손이 잠시 멈췄지요. 그러고는 부엌 일을 두고 시어머니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자기 방 가운데에 앉아 있었지요. 무릎 위에 흠집 난 옥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거라. 예, 어머님. 도화가 박 씨 맞은편에 앉았지요. 새아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여쭙소서. 산속 폐가의 그 여인 이름이 무엇이냐? 도화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지런해졌습니다. 선화라 하옵니다. 선화의 친어머니가 누군지 아느냐? 도화는 한참 침묵했지요. 그러고는 박 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아시는 듯하옵니다. 박 씨의 가슴이 한 번 떨어졌지요. 박 씨는 한참 도화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새아가, 너는 어찌 그 산속 일을 아느냐? 소인의 외할머니께서 그 여인을 30년 거두셨사옵니다. 약초 할매가 내 외할머니였느냐? 예, 어머님. 박 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지요.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예. 외할머니의 유언이 있었사옵니다. 다만 그 유언이 무엇이었는지는 때가 되면 어머님께 따로 아뢰겠사옵니다. 박 씨가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박 씨의 손이 천천히 도화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평생 며느리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박 씨였지요. 고맙다. 박 씨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도화의 두 눈에 한순간 물기가 어렸지요. 어머님, 되었다. 오늘은 그만하자. 다만 새아가. 예, 어머님. 내일 새벽엔 그 산속에 너 혼자 가지 마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알겠사옵니다, 어머님. 도화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올리고 방을 나섰지요. 박 씨는 도화의 등이 사라진 뒤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박 씨가 자기 방에 앉아 옷비녀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그 비녀에 박혀 있던 무게가 한 가닥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었지요. 내일은 그 아이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박 씨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안채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사랑채 시중을 보는 늙은 종이 박 씨의 방문 앞에 와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님, 작은 댁에서 서찰이 한 통 왔사옵니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 밤에 작은 댁에서. 예, 마님. 도련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라 하옵니다. 박 씨가 서찰을 받아들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등불 앞에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엔 정태조의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형수님, 큰댁 세 사람이 산속에 숨겨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 마침내 알아냈소이다. 내일 새벽 가문 어른들 회의에서 그 진상을 알리려 하니 형수님께서도 단단히 마음 준비를 하시오.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오. 박 씨의 손에서 서찰이 떨어졌지요. 마룻바닥에 사뿐히 내려앉는 그 종이가 박 씨에겐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내일 새벽, 박 씨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 나왔지요. 내가 한 발 늦었구나. 가문 어른들 앞에서 그 아이의 사연이 풀리면 30년 묵은 내의 죄도 그 자리에서 함께 풀리고 말 것이다. 박 씨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지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어찌 서야 한단 말인가. 30년 묵은 내 두 손을 가문 어른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다. 세 사람의 정체도 그 자리에서 드러날 것이다. 세 사람을 가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무거워졌습니다. 안채 등불이 한 번 흔들렸지요. 박 씨의 손이 옷비녀를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8째 새벽이 마침내 밝아왔습니다. 정씨 가문 큰 마당에 어른 5분이 모여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정태조가 그 자리를 주재했습니다. 자색 도포 자락이 새벽바람에 가지런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박 씨가 안채마루를 내려와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흠집난 옥비녀가 백발 사이에서 가만히 빛났지요. 박 씨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마른 듯 보였습니다. 형수님 오셨소이까. 자리로 가시지요. 정태조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엔 어떤 비웃음이 깔려 있었지요. 박 씨가 자리에 앉자 정태조가 가문 어른들을 향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른들을 모신 것은 큰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어른들께 알려드리기 위함이요. 가문 어른들 가운데 가장 연로한 분이 헛기침을 한 번 했지요. 무슨 일인고? 큰댁 세 사람이 매일 새벽이면 한 돛박씩 가문쌀을 빼돌려 마을 넘어 산속으로 가져갑니다. 어른들의 눈이 일제히 박 씨 쪽으로 모였습니다. 박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지요. 그 산속에 누가 있단 말인가? 그게 묘한 일이옵니다. 산속 폐가에 한 여인이 살고 있는데 어릴 적 절벽 아래에서 거두어진 다리 못 쓰는 여인이라 하옵니다. 그저 자선이 아닌가. 그러시지요. 다만 그 여인의 이름이 묘하옵니다. 선화라 하옵니다. 가문 어른들의 술렁임이 마당에 잠시 퍼졌지요. 박 씨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선화라. 예. 그런데 어른들, 30년 전 우리 큰댁에 한 따님이 계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7살에 갑자기 자취를 감춘 그 따님 말입니다. 기억하지. 그 따님이 무어 어쨌단 말인가.
그 따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요? 어른 한 분이 잠시 더듬다가 답했습니다. 선화였지. 정선화. 마당에 침묵이 떨어졌지요. 형수님. 정태조가 박 씨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그 따님이 7살의 자취를 감춘 그 사연이 어른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밝혀져야 할 듯하옵니다. 어른들께서는 그저 어린 자식 병사로 들으셨지요.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도는 모양이옵니다. 박 씨의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요. 형수님께서 30년간 무엇을 가슴에 묻고 사셨는지 이 자리에서 어른들께 밝히실 차례인 것 같사옵니다. 박 씨의 얼굴이 한순간 핏기를 잃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 대문에서 발소리 둘이 났지요. 정시환과 도화가 함께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숙부 어른, 늦었사옵니다. 조카가 왔는가? 그 산속 여인의 사연은 제가 어른들께 아뢰겠습니다. 정태조의 미간이 한 번 굳었지요. 정시환이 가문 어른들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산속 폐가의 그 여인은 제 처가 어릴 적부터 산속에서 알고 지는 외할머니의 양손녀이옵니다. 제 처가 시집 온 후에도 그 정을 못 끊어 매일 새벽 한 뎃박씩 봉양해왔지요. 가문쌀이 그렇게 쓰인 점 어른들 앞에서 죄송할 따름이옵니다. 가문 어른 가운데 한 분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저 인정 깊은 며느리였구먼. 자네 처가 부끄러울 일이 아닐세. 고맙습니다, 어르신. 도화가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절을 올렸습니다. 가문 어른들의 시선이 도화에게 옮겨갔지요. 정태조가 그 분위기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조카, 그 사연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이 선화라는 점, 그리고 30년 전 우리 큰댁에 같은 이름의 따님이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텐가. 정시환이 잠시 멈칫했지요. 정시환의 얼굴엔 누나라는 존재를 처음 듣는 사람의 당황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이름이 같은 우연일 뿐이옵니다. 숙부. 조카, 너는 누이가 있었다는 사실 아느냐? 누이라 하옵시면 30년 전 큰댁 따님 선화가 7살에 자취를 감췄다. 그 따님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추측이지. 그리고 그 따님이 살아있다면 그 진실을 30년간 가문에 알리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큰댁 안주인이시다. 박 씨의 무릎이 한 번 풀렸지요. 도화가 박 씨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시지요. 새아가. 박 씨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내 죄가 30년 묵은 내 죄가 드러나고 말았구나. 어머님, 가만 계시옵소서. 도화가 박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가문 어른 한 분이 정태조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태조, 자네가 어찌 30년이 다 가도록 잠자코 있다가 이제야 이런 일을 끄집어내는가? 자네 동기가 무엇인가? 정태조가 잠시 멈칫했지요. 그러나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이 그저 가문 어른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옵니다. 형수님 자신이 30년 묵은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사신 게 무거우셨을 터. 이제는 풀어드릴 때가 되었지요. 그래도 30년이 흐른 지금 끄집어내는 동기가 분명 있을 게다. 어르신께서 그리 보시면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데 동기를 따질 까닭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정태조는 짧은 신호 하나를 보냈지요.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정태조의 종 둘이 절을 한 번 올리고 돌아섰습니다. 그 가운데 머리 희끗한 늙은 종 하나가 잠시 박 씨 쪽을 돌아보았지요.
박 씨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한 호흡 머물렀다가 떨어졌지요. 그 종의 손이 한 번 떨리는 것을 박 씨는 분명히 보았지만 그 자리에선 더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산속 폐가의 그 여인을 이 자리로 데려오너라. 정태조가 큰 소리로 명을 내렸지요. 종 둘이 대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이 한순간 떨어졌지요. 도화의 손이 박 씨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도련님, 박 씨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 사람을 끌고 와서 무얼 어쩌시려는 것이요. 형수님, 그 여인의 다리 흉터를 어른들 앞에서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옵니다. 30년 전 큰댁 따님의 다리 흉터를 형수님께서 기억하실 게 아니옵니까? 박 씨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지요. 30년 전 박 씨가 직접 다림질로 남긴 그 흉터를 박 씨 외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 그 사람은 다리가 성치 않사옵니다. 산속에서 가문 회집소까지 끌고 오는 것은 사람 잡는 일이요. 그러시면 형수님께서 직접 밝히시지요. 그 여인이 큰댁 따님이 맞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박 씨가 한참 답을 못했지요. 도화가 박 씨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마당에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가문 어른 5이 모두 박 씨를 보고 있었지요. 박 씨의 두 손이 옷고름을 한번 매만졌습니다. 흠집난 옥비녀가 새벽 햇빛에 가만히 빛났지요. 맞소이다. 박 씨의 입에서 마침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 산속의 선화라는 여인이 30년 전 절벽 아래로 내가 보냈던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소이다. 가문 어른들의 술렁임이 마당 가득 퍼졌지요. 정태조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냈다 하시면 그 사연은 길고도 무거운 사연이라 이 자리에서 다 풀 수 없소이다. 다만 박 씨가 한 걸음 다가서 정태조 앞에 섰지요. 도련님, 한 가지 청이 있소이다. 그 사람을 산속에서 끌고 오지는 마시오. 내가 직접 산속으로 가서 그 사람을 모셔오겠소이다. 다리가 성치 않은 사람이요. 형수님께서 직접요. 예. 내 두 발로 그 사람을 모셔오겠소이다. 정태조가 잠시 박 씨의 얼굴을 보았지요. 그러고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러시지요. 단 새벽 안에 데려와야 하오. 그 여인의 다리 흉터를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오. 박 씨가 저를 한 번 올리고 마당을 나섰지요. 도화가 박 씨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 박산길로 향하는 두 사람의 등이 새벽 햇살 속으로 사라졌지요. 박 씨의 옥비녀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새아가, 예, 어머님. 내 30년 묵은 죄가 이제 곧 드러난다. 어머님. 그러나 그 아이의 다리 흉터가 내가 남긴 것이 맞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도화의 두 눈에 한순간 물기가 어렸지요. 어머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실 분은 어머님이 아니옵니다. 박 씨가 도화를 보았습니다. 새아가 무슨 뜻이냐? 30년 전 그 일에는 또 다른 죄인이 한 분 계시옵니다. 외할머니께서 임종 자리에서 남기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또 다른 죄인. 산길에서 모시면서 차차 아뢰겠사옵니다, 어머님. 박 씨의 가슴이 한순간 떨어졌지요. 도화의 한마디가 30년 묵은 박 씨의 죄 외에 또 다른 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산길에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지요. 박 씨와 도화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대감 어른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10년 전 일이다. 낙마라 하지 않았느냐? 낙마가 아니었사옵니다. 박 씨의 발걸음이 한순간 멈췄지요. 무어라. 외할머니께서 정대감 어른과 10년 전 산속에서 2번 만나셨다 하옵니다. 그때 정대감 어른께서 외할머니께 친필 서찰 한 통과 옥패의 반쪽을 맡기셨사옵니다. 그 서찰을 맡기신 보름 뒤에 낙마사로 처리되셨사옵니다. 박 씨의 2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서찰에 그 이름이 적혀 있사옵니다. 외할머니께서 임종 자리에서 그것을 소인에게 넘기셨지요. 박 씨가 한참 산길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 씨의 2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내가 10년 전 영감마저도 그자가 손을 댄 줄 모르고 살았구나. 박 씨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시지요. 산속 폐가까지 가야 하옵니다. 박 씨와 도화가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2 마장 산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었습니다. 폐가가 보이는 산자락 모퉁이에 다다른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와 도화의 발걸음이 동시에 굳었지요. 폐가 마당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덕이 식어 있었고 죽통이 마당 한쪽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지요. 선화의 한쪽 집신이 마당 흙 위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습니다. 클바닥엔 누군가가 끌려간 듯한 자국이 흐릿하게 패여 있었지요. 언니, 도화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흘방문을 열었지만 선화는 그 안에도 없었습니다. 평상 위에 약초 묶음 두어 개가 흐트러져 있었고 손질하던 산도라지 한 뿌리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지요. 그 산도라지 끝에 가느다란 핏자국 한 줄이 묻어 있었습니다. 도화의 2 눈이 그 핏자국에 머물렀지요. 손이 한 번 떨렸지만 도화는 그 산도라지를 가만히 집어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늦었사옵니다, 어머님. 도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숙부 어른의 종이 한 발 앞서 다녀갔사옵니다. 박 씨의 무릎이 마침내 풀렸지요. 박 씨가 폐가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옥비녀가 머리에서 한 번 흔들렸지요. 30년 전 그 절벽 위에서 자기 2 손으로 친딸의 손을 놓던 그 순간이 박 씨의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2 손이 30년 전에도 그 아이를 보냈더니 30년 뒤에도 또 그 아이를 보내고 말았구나. 박 씨의 2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요. 도화가 박 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사옵니다. 새아가 늦었다. 그자가 그 아이를 산채로 가문 회집소에 데려갈 리가 없다. 어머님, 그자는 그 아이의 흉터만 가문 어른들께 보이면 그만이다. 그 아이가 산채로 돌아올지 모르겠다. 박 씨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지요. 산속 새벽 안개가 폐가 마당에 가만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폐가 흙방 한쪽 구석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도화가 그 보따리를 보고 한순간 굳었습니다. 자기가 가슴팍에 늘 품고 다니던 그 보따리와 똑같이 생긴 것이었지요. 어머님, 저것이 무엇이옵니까? 무엇 말이냐? 저 보따리. 제가 늘 품에 지니던 외할머니의 그 보따리와 똑같이 생긴 것이옵니다. 외할머니께서 선화 언니에게도 같은 보따리를 남기셨던 모양이옵니다. 박 씨가 흙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도화가 그 보따리를 가만히 풀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옥패의 또 한쪽 반이 들어 있었지요. 도화가 가슴팍에서
자기 옥패 반쪽을 꺼냈습니다. 두 반쪽이 마룻바닥에서 만나는 순간 옥패의 무늬가 한 마리의 학으로 완성되었지요. 박 씨의 두 눈이 그 옥패를 보고 굳었습니다. 이 학 무늬는 박 씨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내 영감의 가문 패다. 마당 쪽에서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산길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소리였지요. 박 씨와 도화의 얼굴이 한순간 같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안채로 일단 돌아가시옵소서. 이 옥패를 들고, 세아가, 너는 소인이 잠시 이 자리를 지키겠사옵니다. 어머님께서 가문 어른들 앞에서 그자의 죄를 밝히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산속 새벽 안개가 그날따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지요. 박 씨가 폐가 마당을 나선 것은 새벽 안개가 가장 짙을 무렵이었습니다. 도화는 폐가에 남아 산길을 올라오는 종 무리를 막기로 했지요. 박 씨의 손에는 옥패의 두 반쪽이 모두 들려 있었습니다. 학 무늬가 한 마리로 완성된 그 옥패가 박 씨의 손바닥 안에서 차가웠지요. 산길 한가운데 박 씨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가 30년 전엔 그 아이를 보냈고 10년 전엔 영감마저 그자 손에 잃었구나. 오늘은 세 사람마저 위기에 두고 가는구나. 박 씨의 두 다리가 잠시 후들거렸지요. 그러나 박 씨는 곧 외할머니의 무덤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박 씨가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약초 할매. 박 씨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버린 자리는 평생 가슴에 남느니라 하셨지요. 30년간 내 가슴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살았소이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당신이 채워주셨고 당신의 외손녀가 또 채워주었소이다. 박 씨의 두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다시 흙 위에 떨어졌지요. 이제 내가 그 빈자리를 마저 채우러 가옵니다. 30년 묵은 내 두 손을 그자 앞에 내놓더라도 그 아이의 자리는 내가 지키리다. 박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지요. 30년 묵은 무게 하나가 박 씨의 등에서 한 가닥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문 회집 속 큰 마당에 박 씨가 들어선 것은 새벽 햇살이 마당을 절반쯤 비추고 있을 때였지요. 가문 어른 5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한쪽에 정태조의 종 둘이 정선화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들어오는 중이었지요. 선화는 한쪽 다리를 끌며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 마침 잘 오셨소이다. 정태조가 박 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그 여인의 흉터를 어른들 앞에서 확인하면 도련님, 박 씨가 정태조의 말을 잘랐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 듣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풀려야 할 일이 두 가지요. 30년 전 일 한 가지, 그리고 10년 전 일 한 가지요. 정태조의 미간이 한순간 굳었지요. 10년 전 일이라. 예. 내 영감 정대감이 낙마로 떠나신 그 일 말이오. 박 씨가 손바닥을 펴 보였습니다. 학 무늬가 한 마리로 완성된 옥패가 새벽 햇빛에 빛났지요. 가문 어른 가운데 가장 연로한 분이 그것을 보고 한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정대감의 가문 패가 아닌가. 맞사옵니다. 옥패 두 반쪽이 갈라져 있었던 것을 이 자리에서 합쳐 보였사옵니다. 한 반쪽은 산속의 그 선화라는 여인이, 다른 반쪽은 우리 세 사람이 갖고 있었사옵니다. 가문 어른들의 술렁임이 마당 가득 퍼졌지요. 정태조의 얼굴이 한순간 핏기를 잃었습니다. 형수님, 그건
그때 마당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도화가 정시환과 함께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도화의 손에 누렇게 바랜 한지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어른들, 이것을 보아주시옵소서. 도화가 감은 어른 앞에 그 한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가장 연로한 어른이 안경을 고쳐 쓰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지요. 한지엔 정대감의 친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곧 죽을 듯하다. 내 친딸 선화가 살아있음을 산속에서 알게 되었으나 내 동생 정태조가 30년 전 흉년에 친딸을 가문에서 지우라 내 처를 협박한 자임을 또한 알게 되었다. 이 일을 그자가 알게 되면 이 늙은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약초 할매에게 부탁하노라. 그대의 외손녀를 내 둘째 아들과 맺어주시오. 옥패 두 반쪽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날, 그날이 진실의 날이리라. 가문 어른들의 침묵이 마당에 떨어졌지요. 정태조, 가장 연로한 어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찰의 내용이 맞는가? 그것은 위조요. 형수님과 세 사람이 짜고 만든 위조라 하시오. 박 씨가 다시 한 걸음 나섰지요. 그러시면 산속의 그 선화라는 여인의 다리 흉터를 어른들 앞에 보여드립시다. 30년 전 내 두 손이 다림질로 남긴 그 흉터요. 그 위치와 모양을 나 외엔 누구도 알지 못하오. 마당 한쪽에서 정선화가 가만히 자리에 앉았지요. 선화가 한쪽 발의 집신을 천천히 벗어 들었습니다. 발등 위에 동전만한 화상 흉터가 있었지요. 박 씨가 그 흉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쪽 발등에 동전만한 둥근 흉터. 오래전 내가 다림질을 옆에 두고 잠시 옷가지를 정리할 때 5살 먹은 내 새끼가 그 다리미를 손으로 잡고 일어선 자리요. 박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요. 그날 다리미가 내 새끼의 발등에 떨어졌고 그 자리에 이 흉터가 남았소이다. 가문 어른들이 그 흉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형수님 말씀이 맞으시다. 30년 전 그 일을 내가 옆에서 본 적이 있소이다. 정태조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우연이요. 같은 흉터를 가진 자가 어디 그 따님뿐이겠소. 그때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정태조의 종 한 명이었습니다. 어른들, 이 늙은 종이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무엇인고? 30년 전 흉년의 작은 나리께서 큰댁 마님께 친따님을 절벽 위로 보내라 협박하신 자리에 저도 있었사옵니다. 10년 전 정대감 어른께서 낙마로 떠나신 그 자리에도 제가 있었사옵니다. 종의 어깨가 한 번 흔들렸지요. 두 일 다 작은 나리의 명이었사옵니다. 이 늙은이가 30년을 그 죄를 가슴에 묻고 살았으나 오늘에야 입을 엽니다. 정태조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이 이놈이 정태조. 가장 연로한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는 오늘부로 정씨 가문 사람이 아니다. 가사는 가문 회의에 귀속하고 자네 한 몸은 관아에 넘긴다. 친형을 죽이고 형수와 조카를 핍박한 죄가 작지 않다. 정태조가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른들은 더 이상 정태조를 보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정선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화는 평상에 앉아 박 씨를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선화야. 박 씨의 입에서 그 이름이 한 번 더 굴렀지요. 30년 만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선화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외할머니가 평생 그려주던 그 어머니가 마침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선화의 두 손이 처음으로 떨렸지요. 30년간 산속에서 한 번도 입에 올리지 못한 그 두 글자가 그날 마침내 자기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30년이옵니다, 어머님. 외할머니께서 평생 어머님 얼굴을 그려주실 때마다 저는 그 그림 속에 어머님께 매일 인사를 드렸사옵니다. 선화의 두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지요. 내가 너에게 어머니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머님께서 그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시면 저는 그 부르심을 받겠사옵니다. 다만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쭙소서. 그날 절벽 위에서 어머님께서도 우셨사옵니까? 박 씨의 입에서 떨리는 한마디가 새어 나왔습니다. 30년을 울었다, 내 새끼. 박 씨의 두 손이 선화의 발 위에 가만히 닿았지요. 흉터에 굳은 살결이 30년 만에 박 씨의 손바닥 아래로 다시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새끼. 박 씨의 두 눈에서 30년 묵은 눈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렸지요. 선화도 그제야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외할머니 임종후 누구 앞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 자리에서 마침내 떨어졌지요. 선화가 박 씨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7살 어린아이가 절벽 위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그 따뜻한 손길이 30년 뒤 그 자리를 갖고 있었지요. 박 씨가 한참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도화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지요. 새아가, 예, 어머님. 이리 오너라. 도화가 박 씨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 씨가 그 자리에서 도화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님, 무얼 하시옵니까? 도화가 황급히 박 씨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일어나지 않았지요. 박 씨가 도화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큰 절을 한 번 올렸습니다. 양반과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큰 절을 올리는 일은 정식 가문 어른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지요. 새아가, 30년 묵은 내 죄를 내가 갚아주었다. 이 절은 어미가 어미로서 너에게 갚는 것이다. 어머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되었다. 받아라. 도화가 마침내 박 씨 앞에 무릎을 마주 꿇었지요. 두 사람의 절이 마당 흙바닥에서 마주 닿았습니다. 선화도 평상에서 천천히 도화 옆으로 자리를 옮겼지요. 세 사람의 머리가 한 자리에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때 정시환이 가문 어른들 자리에서 한 걸음 일어났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정시환이 평상 옆에 무릎을 꿇었지요. 누님. 정시환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처음 새어 나왔습니다. 이날 이때까지 누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이 동생이 한 번도 몰랐사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화가 정시환을 가만히 보았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선화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 나왔지요. 시환아. 이 두 글자가 정시환의 가슴에 한 번 박혔습니다. 정시환이 누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한 번 올렸지요. 가문 어른들이 그 광경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산속 폐가 마당이 다시 화덕에 불이 들었습니다. 박 씨와 도화와 선화 셋이 그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한솥에 밥을 짓고 있었지요. 박 씨의 손이 솥뚜껑을 열고 도화의 손이 주걱을 들고 선화의 손이 밥그릇을 챙겼습니다. 정시환은 평상 옆에서 누님의 무릎 담요를 가지런히 펴 드리고 있었지요. 산길 쪽에서 발소리들이 들렸지요. 약초꾼 할아범이 들어오고 떠돌이 영감이 들어오고 회색 승복의 노승이 들어오고
어린 까니 산새 한 마리를 어깨에 얹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한솥이 가득합니다. 도화가 그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밥그릇을 돌렸지요. 박 씨가 그 옆에서 국 한 사발씩을 떠 나누었습니다. 선화가 그 모습을 평상 위에서 보고 있었지요. 박 씨가 선화에게 밥 한 그릇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내 새끼, 이 한 그릇을 30년 만에 내 손으로 떠주는구나. 어머님, 선화가 그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그 그릇 위에서 만났지요. 새벽 안채 부엌에 빈 쌀독이 떠올랐던 그 자리에 봄날 산속 폐가 마당에 한솥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려도 버린 자리는 평생 가슴에 남는다 하셨지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가만두지 않고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돕는 것이라는 말이 산속 폐가 마당에 가만히 깔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